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맞아요. 이제 특유재산성이 강하긴 하지만 혼인의 기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또 의뢰인들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통상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특유재산성이 희석돼서 그 분할 대상 재산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그 기간이 조금씩 더 짧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박사 오상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은 반드시 5대5인가요? 그러니까요. 요즘 인터넷에 네. 5년의 가성비, 그 다음에 약속의 10년,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죠. 맞아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반드시 이게 무조건 이렇냐?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 기간 중에 일부는 5년에 혼인 신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따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를 낳았거나 낳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여하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5년을 지나면 인정되고 10년을 지나면 어떻게 인정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경제활동을 누가 하는지도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 상속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맞아요. 이제 특유재산성이 강하긴 하지만 혼인의 기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또 의뢰인들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기간으로 답변을 하시나요, 변호사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특유재산성이 희석돼서 그 분할 대상 재산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그 기간이 조금씩 더 짧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3년만 넘으면은 인정해주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밀도 있는 삶을 살았는가 혹은 아이를 낳았다거나 이런 식의 맞아요. 사정들이 있다면 조금 더 특유재산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줬다든지 그런 맞아요. 재산의 유지증식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는 가져왔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행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출을 맞습니다. 많이 이제 낀 상황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 그 대출을 상당 부분 갚아줬다거나 맞아요. 혹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번 돈을 그 대출을 변제하는데 도움을 줬다거나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거나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요새 혼인신고를 또 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아기가 나오면은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서 사실혼 관계라고 할지라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혼 관계라는 게 단순히 동거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재산 분할 청구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보지는 않고 있고 결혼 관계에 준하는 상황일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외도라든지 부정행위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뭔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이제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외도와 관련된 위자료적 부분이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이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 분할 청구권은 별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재산 분할적 요소에 이제 위자료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도 사실은 재산 분할에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양형 기준표 같이 네네네. 재산 분할의 기준표라는 게 사실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판례가 이제 적시하고 있는 여러 표지들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정행위라든지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뭐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인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반영이 된다. 될 수는 있다. 네. 맞아요.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네. 그 민법 규정에 보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혼한 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게 어떤 날인지, 서류 쓴 맞아요. 날인지, 우리가 뭐. 이혼하자라고 결단을 내린 날인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 신고를 한 날, 그리고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혼 당시에 합의서는 작성을 안 했는데 구두로 단지 재산을 우리 나중에 나누자라고 약속만 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구두 계약도 뭐 계약이니까 계약이니까. 뭐 의미가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구두로 합의한 내용 자체를 일단은 입증해낼 수 있어야겠죠. 뭐 녹음이라든지 맞아요.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SNS라든지 이런 걸로 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협의 이혼 과정에서의 그런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는 재판상 이혼에서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었다라는 사정이 판사가 이런 사정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안녕.